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새로운 계기를 맞았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건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추천 방식의 대안을 채택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로 선출된 이후 미적거리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제3자 특검법 수용 입장에 한 대표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진실 규명이겠죠. 여야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추진으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겠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컷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B컵 광고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복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군의 고추 핫 페스티벌이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영양군 유통지원과 박준희 농산물 마케팅 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광복절 사상 초유의 반쪽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어제도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예. 자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경축사 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일단 어제 경축식 자체가 이게 반쪽짜리로 된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광복회나 아니면 광복 관련된 유관단체들이 다 반대하고 또 야당에서 반대하는 인물을 그렇게 임명하는 또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광복회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광복회도 참석을 안 하고 야당도 참석 안 하는 반쪽짜리 기념식이 이루어졌다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의 경축사가 아니 광복이면 최소한 일본에 대한 어떤 엄중한 어떤 질타 그리고 일본이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이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 사과가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과를 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고 갑자기 통일 얘기를 하고 또 뭐 갑자기 가짜뉴스를 얘기를 하고 이 광복절에 맞는 축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광복절 기념사가 왜 이렇게 일본 관련된 문제나 독립 관련된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고 뭐 통일 얘기가 왜 나오는지 북한 얘기가 왜 나오는지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런 얘기가 잠깐은 나올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형태의 광복절 기념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번 일본을 향해서 뭐 반성과 사과를 촉구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1년 중 단 이틀 3.1절 그리고 광복절에는 일본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고 이건 가장 기본인데 그게 빠졌다. 대신에 뭐 검은 선동이니 가짜 뉴스니 뭐 사이비 지식인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또 통일에 굉장히 힘을 줘서 강조를 했기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 그 통일인 대박 그걸 좀 연상케 하는
그런 경축식이었습니다. TPO가 전혀 맞지 않는 일본 언론에서 굉장히 좀 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자, 이게 쭉 그 작년입니다. 작년 3월에 그 강제징용 3자 변제 그때부터 해서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기조가 네. 대일 기조가 네.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라든지 핵오염수 방류, 뭐 위안부 문제, 최근에 사도광산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그 임명까지 다음은 독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독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잘못 건드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게 계속 양보하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강제징용 문제도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 정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걸 배상해 주려고 하는 재단도 만들고 물 반컵 채워놓으면 분명히 일본이 나머지 반컵을 채우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채우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만 계속해서 꽉 채워서 몇 잔째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독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일본이? 예. 아니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소위 이제 일본에게 너무 퍼주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모습을 주는 이런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친일 정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이걸 왜 우리한테 친일 정권이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일본 관련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지지하고 또 일본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국민적 여망과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왜 다음은 독도냐 하는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게 바로 네. 이제 독도 방어 훈련을 우리나라가 1년에 2차례 뭐 매번 하지 않습니까? 6월과 12월에 그렇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난 예. 6월에 아예 안 했고 12월에도 아직도 계획이 없다는 거. 네.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서울 지하철에 보면은 그 뭐 안국역, 잠실역, 광화문역에 이제 독도 조형물이 있었잖아요. 모형이. 그랬었죠. 이것도 철거를 해버리고.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 문제도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조형물을 갑자기 철거를 해요. 예. 그것도 광복절에 즈음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아니 예. 그게 뭐 최근에 있어 광화문은 물론 광화문 거는 좀 오래전에 철거하긴 했지만 네. 이거 철거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뭐 통행에 불편을 줬다고 그러는데 예. 이게 1, 2년 된 게 아니라니까요. 거의 그러니까요. 10여 년 정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 그럼 그 전에 가만히 있다가 왜 정부 바뀌고 이렇게 광복절 앞두고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예. 이런 논란이 되니까 한다는 소리가 독도의 달을 기념해서 다시 뭘 다른 걸 설치하겠대요. 알아봤더니 이게 조형물이 아니고 이게 사진과 그림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설치하겠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똑같은 이렇게 조형물이 아니라 아니에요. 기존의 조형물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라 벽에 걸어놓는 거예요. 벽에. 액자식으로 액자식으로. 벽에 걸어놓겠다. 네, 그럼 사진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조형물이. 예, 예. 그러면 원래 있던 거는 없애고 그냥 사진으로 독도 사진 하나 올려놓겠다는 것인지 그럼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니 일본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이런 서울교통공사의 태도가 예. 인맥상통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참 이상한 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는데 네. 바로 광복절 새벽 0시입니다. 네. KBS에서 나비부인 예. 이거를 또 방영을 했는데 여기 이제 기미가요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기모노 입은 모습 나오고 예. 이걸 꼭 광복절 아침 그 새벽 0시에 틀어줬어야 됐나. 또 이승만 미화 영화 있잖아요. 기적의 시작. 예, 이것도 다큐멘터리. 방영을 하고 예, 예. 뭐 뒤집힌 태극기 뭐 이것도 나왔다는데 이건 뭐 그냥 실수로 치자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정말 그렇게 이상합니다. 보기가 어렵죠. 예. 너무 아니, 이게 한두 건도 노골적인 아니고. 친일 예, 이런 모습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건이잖아요. 같은 예. 공영방송에서 3건이나 되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건 과연 이게 실수겠냐? 저는 실수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100번 양보해서 말씀하신 태극기가 뭐 그 거꾸로 보여진 거 이건 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예. 그래픽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기밀가요가 있는 이 나비부인이라는 영상을 이 뭐랄까요 공연 내용을 예. 광복절 날 0시에 튼다. 그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말이 안 거예요. 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뭐 올림픽 때문에 뭐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걸 왜 광복절 아침에 그렇죠. 새벽에 틉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 이상하죠. 광복절 날 0시에 이 프로그램이 나가면 어떤 법 비판과 비난이 있을지를 모르겠습니까? 다 아니 알죠. 방송국에서 다 알죠. 일하는 편성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알죠. 예. 근데 그거를 보냈어요. 그럼 의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예.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일본과 한일 이제 동맹까지 간다는 얘기가 논란이 또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맹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야당의 공격이 있었고, 예. 김병주 의원도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판까지 했었고, 근데 이게 역사적인 부분을 양보하면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역사보다 더 중요한 문제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일 동맹이 갖고 있는 위험성도 김병주 의원도 잘 설명을 했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유사시에는 자위대가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까지 연상하고서 예. 동맹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고요. 그럼요. 우리를 침략해서 35년이란 기간 동안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나라의 군대가 예. 다시 우리나라를 들어온다? 그걸 어떻게 우리 절대로 안 국민들이 되는 정서적으로 거죠. 안 허용할 수 되죠.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과 반성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이럴까, 윤석열 정권이. 저는 윤석열 예. 대통령이 원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일까?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랬던 분은 예. 아닐 것 같은데 주위에서 자꾸 뭐 이렇게 주입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왜 이럴까?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이해가 말씀하신 안 가요. 것처럼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에만 오래 있었으니까 예. 역사적 부분에 대해서 잘 뭐 모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참모들의 조언이나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태효 지금 안보실 1차장을 포함해서 소위 뉴라이트 계열이라고 분류되는 곳에 연관돼 있거나 함께 연구를 하거나 책을 공동으로 저자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 이제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본 관련된 문제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나 그분들의 의견을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요. 아니 기본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죠. 대통령실에도 그 똑똑하고 경험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 이쪽으로 가면은 이걸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진짜 우리 보수 정당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뉴라이트 이거는 보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같은 뭐 정부 여당이라고 해도 같은 여당에서 이렇게 쓴소리가 좀 나와야 된다는 나와야죠. 생각이 좀 들고. 아니 심지어 광복 회장님 보세요. 그분도 보수예요. 이종찬 그럼요. 광복 대표적인 회장님도. 보수 인사죠. 원로.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이 반대하는 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역사를 당연합니다. 바로잡겠다는 것이고 예. 친일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걸 정쟁으로 몰아가거나 정치적 이슈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제 어제 따로 그 기념식을 열었잖아요. 광복절을 그랬었죠. 거기서 또 하신 말씀이 또 생각이 나네요. 피로 네.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 없다. 맞아요. 예, 이것도 네, 좀 기억이 그렇습니다. 나고 역사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도 하셨고, 예. 너무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맞아요. 예, 네. 좀 이해가 안 가고,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지금 앵커님이 얘기하는 그 감정이 네. 국민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의 역사에 대한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사과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 최상병 사건 때도 네. 왜 임성근 사단장을 대통령이 그렇게 감싸도냐. 정권이 흔들리는 이런 위기를 감수하면서도 예, 이해가 맞아요. 안 가다가 이제 하나둘 이제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상태예요. 전혀. 그러니까요. 예. 왜 이런 정책을 펴나 이런 발언을 하나.
네. 이런 인사를 하나, 예, 이거 네네.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뭐 진실 그렇습니다. 밝혀지겠죠. 예. 네네. 그나저나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으로 뭐 조경태 의원, 뭐 김용태 의원도 방송을 통해서 이제 지적을 했던데 네.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다른 방법은 없다. 이걸 계속 무마하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뉴라이트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렇게 분노하는, 그러니까 소위 광복회에 속해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또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그분들이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면 이제 그만둬야 돼요. 계속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예컨대 사퇴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 이건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친일 정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김영석 관장을 계속 그 자리에 두면서 끌고 간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결코 이 문제를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지난번 최수근 해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임성근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다가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석 한 사람 지키려다가 정권에 큰 부담을 줄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결단해서 사퇴시키는 게 맞다. 그것이 국민적 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다시 이 윤석열 정권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최상병 특검법 오늘 그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그 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제3자 출처 받아들이겠다. 이제 제시를 하자. 한 대표가 뭐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절차를 진행하겠다. 단 조건을 달았죠. 조건을 단 게 바로 포함해 제보 공작 의혹 있잖아요. 그 김규현 변호사 관련해서 그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을 달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라도 좀 진행이 돼야겠습니까? 저는 저는 그게 한동훈 대표의 물타기라고 보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얘기할 땐 그 얘기 안 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얘기할 때 3자 특검,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검 아니에요. 그것만 주장했고 그거 하면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럼 그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다른 걸 또 얘기해요. 그럼 또 그 다음은 또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동훈 대표가 이 안을 받기 싫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이거 괜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랬을 때 당내 반발이나 당내 분란이 우려되고 걱정돼서 이걸 피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걸 또 제시를 하는 거죠. 본인이 만약 이렇게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또 받아보세요. 또 다른 핑계를 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요. 한동훈 대표는 이 특검법을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당내 반발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내 반발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이 추진한다? 본인의 뭐 지지라든지 아니면 당내의 어떤 입지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댄 것도 결국은 특검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으려는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보는 거죠, 저는. 없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있기는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그렇죠. 내의 그 반발 때문에 못 하고 있다. 그런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적 상황 때문에 본인이 그걸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진했을 경우에 본인한테 올 때는 타격이 너무 커요. 그걸 고려하면 추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거다. 그거는 장동혁 사무총 총장인가요?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계속 상황이 바뀌었다. 뭐 고려할 사항이 많다.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피해 나가잖아요. 그건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 지금 전현희 의원이 아주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자, 살인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건희, 윤석열이 살인자다. 그러니까 그 국민권익위에 그 자살을 한 그 국장을 두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공격을 받은 거죠. 송원석,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 송석준 의원에게. 네, 맞습니다. 공격을 받자. 그러니까 그 송석준 의원이 지금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잖아요. 전현희 의원이 바로 그렇죠. 전에. 그러니까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자.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사실 살인자는 김건희
윤석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좀 말이 좀 표현이 아무리 그래도 좀 과하지 않았나. 일단 전현희 의원의 발언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런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 사용에 조금 너무 이제 과한 표현이 들어간 거는 분명히 본인도 유감을 표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좀 이제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살인자라는 표현을 쓴 거를 말씀드리는 그렇죠. 이게 겁니다. 좀 심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러면 송석준 의원이 얘기한 거 맞는 거냐? 저는 그게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왜 전현희 의원이 저는 그러니까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 문제와 연관이 있는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발의한 특검법이 있어요. 네. 그 특검법이 이 권익위를 포함해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 그 부부와 권익위를 함께 특검하자는 특검법이에요. 예. 그걸 발의를 했거든요. 예.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권익위의 책임이 있으니 권익위도 특검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송석준은 일어서가지고 막 이제 항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송석준 의원이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그냥 이제 반격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이름이 나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랬다고 보는데 뭐 다른 이유를 댈 수 없으니까 전현희 의원을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이제 원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과열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좀 과격한 단어가 나가긴 했는데 결국은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의 이름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 이제 송석준 의원이 저는 그랬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것 자체가 저는 국회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예, 예. 자,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죠. 그 정봉주 전 의원.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렇죠. 근데 저는 순위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아하. 5명 안에, 즉 최고위원 안에 들어오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최고위원 안에는 들어오실 거고 다만 이제 지금처럼 2위를 현재는 달리고 있는데 이 순위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파로. 예.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예. 아직 뭐 반 이상의 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남아있어요. 이틀 동안에 네, 맞아요. 누가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지금 보면은 이제 최하위 그 강선호 의원만 조금 힘들어 보이고 그렇죠. 나머지 7명 누가 잘 될지 몰라요, 그럴지 아직도. 진짜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오늘은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부지런한 K 사장님 로빈 씨, 오늘 많이 바쁘세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할 땐 하는 프로 직장인 로렌 씨, 일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은? 퇴근할 때? 윙크장인 트로트 가수 레오 씨, 어쩌다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한국의 흥에 반했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이웃들과 함께 살고 계시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 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미스터 라디오. 네, 6시 30분 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양군의 대표 축제죠. 2024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이 이제 곧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영양고추를 수도권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의 마당이 될 텐데요. 영양군 유통지원과 박준희 농산물 마케팅 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준희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유통지원과가 굉장히 바쁘네요. 팀장님. 네, 예. 그저께였죠. 영양고추 홍보사절 선발대회도 아주 완벽히 행사를 치러내시고 이제 네. 또 며칠 있다가 서울에서 있을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도 이제 열리게 되는데 네. 자, 이번 축제 올해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 행사를 말씀드리면 네. 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광장으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마케팅 행사로서 지역 축제를 소비지 축제로 역발산시킨 지자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네. 2007년을 시작해서 올해 벌써 16살이 되었습니다. 벌써 16번째입니까? 네, 네, 올해 16회입니다. 네. 정정 영양 농업인들이 정성 들여 생산한 신선한 햇고추를 넉넉하게 준비해서 소비자를 찾아가는데요. 올해 일정이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K 매운맛 영양고추 맛보러 오이소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합니다. 네, 2주 남았군요. 29일 목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네. 행사가 열립니다. 자,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은 해마다 이렇게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영양고추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성과가 네. 어떻습니까? 실제 판매도 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 행사를 서울에서 16년 동안 개최하다 보니 이맘때면 늘 수도권 소비자가 영양고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행사가 언제부터 열리나고 문의하고 있어 사전에 일정을 다산 콜센터와 공유해야 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그렇게 있습니다. 문의 전화가 폭주를 하고 있어요? 네, 서울에? 네. 저희가 이제 철저한 품질 관리로 질 좋은 영양고추를 구매할 수 있어서 이제 고추는 영양이다라고 할 만큼 브랜딩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작년 행사 결과 직접 판매액은 한 20억 원 정도이고 수도권 방송 프로그램, 언론 노출 등 간접 효과는 뭐 한 200억 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네. 조금 전에 이제 뉴스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15억 원 정도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미리 완판이 돼가지고 매진이 돼서 6억 원어치 정도 추가로 주문하기도 했다고. 그래서 한 네. 20억 원 정도 판매액 올렸다고 하는데 네, 올해도 현지 그러면 주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예? 어떻게요? 현지 주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주문도 또 많이 들어오고. 예. 올해도 그러면 20억 원 이상은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예,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농촌 고령화로 국내 고추 생산량이 줄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영양고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추가 주력 산업인 우리 군도 참 시대적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와 농촌 일손 부족 등 농업 농촌 구조적 문제로 농가수 및 생산량은 지난 한 5년간 약 10% 정도 감소하였는데요. 2017년부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인해서 재배 면적하고 생산량 감소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감소하고 있긴 있군요. 계속해서. 네. 근데 그 네.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다. 계절 네. 근로자 도입으로 그나마 좀 막고 있다는 거군요. 네. 올해 고추 농사는 어떻습니까? 풍년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네. 현재까지 초반에 그 생육 조기에 우기가 조금 있었지만 네. 지금 현재는 뭐 저희 영양군이 지금 붉게 물질 정도로 고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 자, 이렇게 영양하면 또 고추가 생각날 정도로 전국적으로 아주 명성이 자자한데 영양고추가 왜 이렇게 맛있을까? 영양고추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영양고추를 고추계의 명품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뛰어난 맛은 기본이고 다른 지역 고추보다 풍부한 영양소가 그 답인데요. 당질은 전국 평균보다 100g 기준으로 1.6g,
섬유질은 1.1g 정도 풍부하고 비타민 역시 전국 평균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7배 많은데 여기에 색깔마저 곱고 선명하니까 영양고추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군요. 이렇게 우수한 고추계의 명품입니다. 영양고추. 네. 근데 왜 이렇게 품질이 우수할까? 혹시 뭐 지형적으로 그 우수한 조건이어서 그런 겁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지리적으로 저희가 지리적 표시제도 받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저희 군에서 자라는 고추가 맛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매운맛도 나고 좋습니다. 단맛도 나고 그렇죠. 예. 매꼬미, 달꼬미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에서는 어떤 행사와 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판매 행사 외에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는데요. 영양고추를 행사장에서 사시면 택배 서비스로 바로 손쉽게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 배송 시스템은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요.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무거운 거 배송을 해주고. 영양고추를 비롯하여서 저희 이제 우수 농특산물 판매 부스와 함께 문화관광, 생태관광, 음식 디미방 전시관을 비롯해서 영양고 로컬푸드 홍보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특히나 수도권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인기가 많은 영양고추 테마동산도 큰 자랑거리입니다. 행사 기간 중 무대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판매 촉진을 연계합니다. 특히 제가 조금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22년도부터 개막 행사를 최소화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떡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도 해보고 농민도 돕고 서울 시민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현하자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도농 상생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왜 개막 행사라고 해서 왜 가수도 부르고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최소화하고 떡 나눔 행사를 하는군요. 이것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영양고추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판매를 함께 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우리 군 대표 품목인 영양고추는 물론이고 사과, 장류, 산채, 지역 특산주 등 말 그대로 청정 영양군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서 수도권 소비자들을 직접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성군과 신안군과 연계하여서 영양고추, 외성마늘, 신안소금 이렇게 이제 함께 판매하여서 김장을 미리 하는 이제 주부님들께도 좋은 양념 축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고추하면 영양이고 마늘하면 의성이고 소금하면 신안이니까 공교롭게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김장 재료들이라서 김장 준비 미리 하시라고 양념 축제라고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시고 자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입니다. 영양고추 홍보사절 선발대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선발된 분들도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에 함께 하겠군요. 예. 저희가 올해로 이제 21회를 맞이하는 영양고추 홍보사절 선발대회는 그 영양고추를 비롯한 우리 군 문화관광 자원과 영양군정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홍보사절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행사에도 매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기간 중에 영양고추 홍보사절 핫브레이드로 직격 효과를 높이고 있고 영양고추 등 농산물 판매 부스에서 생산 농가와 함께 판촉 활동도 하고 그 서울 시민들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좋아서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군 홍보요원으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양군에서 유통지원과가 제일 바쁜 부서 같아요. 지금 부서원이 몇 명이나 계시죠? 지원과에? 저희가 한 14명 정도가 있는데 이 홍보사절 선발대회도 아주 큰 대회던데 이것도 준비하자마자 또 페스티벌 또 서울까지 가서 준비하시려고 하니까 이번 대회 제가 지난 대회 이번 대회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대회 참가자들 그 홍보사절 선발대회 참가자들 수준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몇 해 전부터 그 전국적으로 이제 홍보사절을 이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저희 군을 알리는 많은 이제 홍보요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뜨거운 여름에 지쳐있는 전 국민 여러분, 서울광장에 오셔서 우리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매운맛 영양 핵고추로 더위도 이겨내시고
영양군의 정치와 따뜻한 마음을 함께 느끼시기 바랍니다. 8월 29일부터 3일간 서울광장 대한민국 최대 농산물 대축제인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양군 유통지원과의 박준희 농산물 마케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어제도 라디오 오늘에서도 다뤘던 이슈였는데 광복절을 전후해서 정치권에 여러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이 초안을 놓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의 의견차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대구시가 합의되지 않은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뭔지 이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뉴스 며칠 전에 나오던데 경상북도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이거. 예. 맞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초안을 대구시가 이제 먼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려서 네. 경상북도에서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대구시가 마련한 행정통합특별법 초안 이게 공개된 게 14일이었죠. 그저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14일 대구시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한 언론 매일신문을 통해서 이 보도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공개된 자료를 보면 대구시가 마련한 법안 명칭 자체가 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 통합자치단체 명칭도 대구경북특별시로 명시가 됐습니다. 이 언론을 통해서 이 합의되지 않은 초안이 공개가 되자 경상북도가 바로 입장문을 내고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 일단은 명칭을 대구 경북 특별시로 명시를 네. 했군요. 뭐 그동안에 뭐 대구 경북 특별도냐 특별시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 이거는 대구의 일방적인 특별법 초안입니다. 이거 뭐 결정됐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아닙니다. 예. 네. 자, 그 구체적인 내용도 좀 살펴주시죠. 네, 이 대구시가 마련한 법안 초안을 보면 현재 이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두 곳이 있는데 이 기관을 대구청사, 경북청사, 동부청사 이렇게 세 곳으로 둔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대구, 안동, 포항 세 곳인데 이 문제는 대구청사에는 통합시장과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을 각각 한 명씩 두고 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부시장만 한 명씩 둔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 사실상 본청을 대구에 둔다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각 청사가 관할하는 지역도 보면 이 대구청사는 기존 이 대구광역시와 김천, 구미, 경산 7곳까지 12개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 안동에 있는 경북청사의 경우에는 안동, 영주, 문경, 예천, 울진, 영양, 봉화 이렇게 7곳을 이 관할한다는 내용이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인 상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대구청사로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상주, 의성이 그리고 청송까지가 대구청사에서 관할한다라고 하는 게 이 대구시가 내놓은 초안입니다. 그렇군요. 동부청사는 이제 뭐 저쪽 동해안권, 포항, 경주, 영도, 울릉 이렇게 관할한다는 내용인데, 아유, 이 마음에 안 드네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대구시 초안인데.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자, 일단은 그럼 경상북도가 지금 상당히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기본적으로 이 합의되지 않은 안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이 경상북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마치 이 경상북도가 합의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이 반박을 했습니다. 이 특히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청사 위치 같은 경우에는 법률안에 담기는 주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경상북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세 개의 청사가 나눠 가진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 청사, 소위 말하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많은 권한을 가져가는 것처럼 이해될 수가 있는데 이 경상북도는 그동안 꾸준히 이 통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시군의 자치권이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예. 때문에 좀 반박을 하는 이유인 거고요. 바로 이 경상북도 의회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이 대구시가 경북도민과 또 경북도 의회와 대구시 의회와도 합의되지 않는 내용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유감스럽다.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될 경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이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합의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공식 입장 발표도 아니고 하나의 매체, 아까 그 매일신문을 통해서만 내용이 알려졌다. 자, 그 이유,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두 가지 이유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도권을 대구시가 쥐고 있다는 분위기를 더 굳히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상북도가 반박하긴 했지만 합의되지 않은 안을 대구시가 언론을 통해서 먼저 흘릴 정도면 대구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경상북도는 그냥 확인만 하는 과정이라는 걸 은연중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게 신기한 게 행정통합안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과정까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토록 많은 SNS에 메시지를 내매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오전까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오늘 오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메시지를 남겼는데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장기과제로 둘 수밖에 없다.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SNS를 통해 밝혔거든요. 아, 잠깐 저도 봤는데 네. 8월 말까지 그 기한을 아예 정했네요. 홍준표 시장이. 그러면서 그때까지 그렇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사실상 어렵다.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대구시가 언론을 통해서 흘려놓고 마치 경상북도가 합의를 안 해주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형세로 보이고요. 그리고 경상북도가 강하게 또 반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청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대구에 본청을 두는 방식이 되어 버리지 않으면 이 청사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다. 홍준표 시장이 SNS에 남겼거든요. 중요한 게 경상북도가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경상북도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담기 위해서 SNS와 이 언론을 통해서 흘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말이 안 되네요. 뭐 중요하지 않으면 그럼 경상북도에 양보하면 되잖아요. 안동으로 오면 되잖아요. 본청을. 그렇습니다. 말이 안 이게 돼요. 실제로 4년 전, 3년 전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당시에는 이철우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모두 이 청사, 이 통합 이후에 본청사는 안동에 그대로 두는 것을 기존에 깔고 논의가 진척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민들, 도민들 여론이 어떤지 한번 간을 보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구시의 그림을 쫙 펼쳐놓고 어디에서 가장 좀 불만을 가지는지 아킬레스건은 뭔지를 좀 살펴보겠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SNS에 남긴 것처럼 만약 8월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사실상 물 건너간다. 이 책임을 대구시가 아니라 경상북도에 좀 떠넘기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우리 지역민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너무 일처리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같이 이제 카운터파트인 우리 이철우 경북지사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맞습니다. 대화도 좀 잘 안 통할 것 같고 어쨌든 이 초안 이렇게 오늘 공개를 해주셨는데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임미애 국회의원과 야당에서는 대구시의 추진 방식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가졌었죠? 며칠 전에. 그렇습니다. 네, 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뭐 민주당, 경북도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대구시당도 공동 주최로 참여를 했고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좀 추진하는데 앞장섰었던 이 김태일 전 공론화 위원장이 기조연설자로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짚은 문제가, 그러니까 일방적인 행정 통합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은 문제가 있고, 과연 이런 일방적인 행정 통합이 실제로 통합을 하는데 진정성이 있는가 의심도 간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초광역 자치단체가 생겨날 경우에 이걸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도 더 확장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없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왔고요. 예. 특히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홍준표 시장의 발언과 주장 어디에도 주민들에 대한 존중,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노력 자체가 없다. 면서 이 추진 방식에 앞으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대구 경북 주민들에 대한 존중도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도 없다. 네. 이 말은 뭐 전적으로 공감이 가네요. 근데 이런 자리에 지금 사실은 우리 그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좀 함께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여당 의원들 왜 이렇게 입장 표명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역에 있는 경북 지역구의 여당 국회의원 그 누구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2020년 통합 논의 당시에 상당히 반발을 했었죠. 맞습니다. 이게 당시 김영동 의원이 냈던 입장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지금 야당의 입장과 유사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2020년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향해서 이 시도 통합과 같은 중요한 의제는 절대 다수의 시도민이 동의하는 방식과 결과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의회가 아니라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죠. 2021년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개헌의 문제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 우리 지역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의 행정통합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조용합니다. 이게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야당이었냐 아니면 여당 소속 의원이 됐냐 밖에 없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지원해 주라 이러고 난 후부터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뭐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에서도 이제 뭐 활약할 때 쭉 발언했던 내용들이 이게 다 상식적입니다. 옳은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저 국회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소리를 한 거고.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이제 정부에서 통합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 의중도 있다 보니까 대놓고 반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좀 소신껏 했으면 좋겠네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헌법기관인데. 맞습니다. 예, 뭐 다른 지역도 아니고 바로 우리 지역 얘기인데 지역민들의 민의를 반영을 해야죠. 예. 앞으로 계획된 절차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뭐 일단은 이 대구시의 계획은 8월 안에 합의안을 마련하고 10월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런 방식이라면 대구시가 이렇게 불쑥 의제를 던지면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는 가운데는 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한데 이런 방식이라면 실제로 대구시가 의지가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한동안은 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예, 자 여기까지 하죠.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